모두가 부러워하던 완벽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남편과 아이돌처럼 예쁜 딸, 그리고 강남의 50평대 아파트까지. 하지만 20살 딸이 덜컥 임신을 하면서 이 완벽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어난 아기. 저는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이 낳은 아기의 눈이 제 남편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하나뿐인 제 딸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적어도 며칠 전 내 딸 수아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강남의 볕 잘 드는 50평대 아파트, 사회적으로 성공한 변호사 남편,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을 해도 될 만큼 예쁘고 착한 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고 나는 그 시선을 기꺼이 즐겼다. 내 이름은 오서연, 올해로 48. 내 세상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견고한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성의 주인은 나였고 성벽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는 남편 민준에 대한 믿음과 딸 수아에 대한 사랑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남편 강민준. 그는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였다. 명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형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훤칠한 키에 다정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여왕처럼 아껴주는 자상함까지. 우리는 25에 만나 불같이 사랑하고 결혼했다. 결혼 20년이 넘도록 그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졌고 나는 그 달콤함에 취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살았다. 특히 그의 눈은 보석 같았다. 호수처럼 깊고 가끔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신비로운 갈색 눈동자.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고 영혼을 맹세했다. 딸 수아는 그런 우리 부부의 금지옥엽이었다.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 오뚝한 코는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들 했다. 민주는 유독 딸을 예뻐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보다 수아를 먼저 찾아 끌어안았고 주말이면 딸이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를 찾아 도시의 끝까지 운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에 저런 딸바보가 또 있을까? 가끔은 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도 있었다. 수아가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통금 시간을 9시로 정해놓고 남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사춘기 시절 수아가 아빠는 나를 너무 구속해 라며 울며 불며 대들 때도 나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저렇게 널 챙겨주는 아빠가 어디 있니? 라며 남편의 편을 들었다. 그게 현명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그 견고한 성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내가 애써 외면했을 뿐. 언젠가부터 수아는 아빠와 단둘이 있는 것을 어색해했다. 민준이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으면 수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도 민준이 옆에 앉으면 슬그머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나는 그저 예민한 사춘기가 길어지는 탓이겠거니 혹은 아빠의 과한 사랑이 부담스러운 것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민주는 그런 수아의 행동에 매번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딸의 철없음을 탓했다. 쟤도 크면 알 거야. 아빠 마음을. 나는 바보 같은 낙관론에 기댄 채 다가오는 재앙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그 완벽한 일상의 첫 번째 파문이 인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20살 한창 예쁠 나이에 수아가 임신을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상대는 같은 과 선배라고 했다. 무책임한 그 자식은 아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로 도망치듯 입대해버렸고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분노했다. 당장 그놈 집안을 찾아가 풍비박산을 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을 내가 겨우 말렸다. 여보, 우리 수아 인생이 먼저예요. 조용히 해결해야 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주는 수아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담배만 태웠고 나는 수아의 방으로 들어가 엉엉 우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수아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차마 딸을 나무랄 수 없었다. 괜찮아, 수아야. 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아직 어린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키우면 된다. 세상의 손가락질, 돈과 권력이 막아줄 수 있을 터였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수아의 임신 사실을 완벽하게 숨겼다. 수아는 학교를 휴학했고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완벽했던 나의 성은 그렇게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스러운 요새가 되어갔다. 10달의 시간은 지옥 같으면서도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수아는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왔지만 입을 굳게 닫은 채 방 안에서만 생활했다. 민주는 로펌 일을 핑계로 주말에만 별장에 들렀다. 그는 올 때마다 최고급 과일과 산모에게 좋다는 보양식을 산더미처럼 사들고 왔다. 그리고는 수아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가야, 아빠 아니 할아버지가 왔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그 목소리는 더없이 자상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집착이 느껴졌다. 나는 그저 딸과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일 거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나 자신을 속였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며칠간의 진통 끝에 수아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수아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고 나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 손주, 내 딸이 낳은 아기.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간호사가 내 품에 아이를 안겨주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작고 따뜻한 온기, 가느다란 숨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고단했는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코와 입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수아를 닮아 참 예쁘구나. 그때였다. 아이가 실눈을 뜨듯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작은 눈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감각.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났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내 세상에는 오직 그 작은 아이의 눈동자만이 존재했다. 그 눈. 그건 내 딸 수아의 눈이 아니었다. 그 무책임하다는 남자친구의 눈은 더더욱 아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내가 지난 20년간 매일 밤 사랑을 속삭였던 바로 그 눈이었다. 호수처럼 깊고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신비로운 갈색 눈동자. 유전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듯.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과 색깔,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까지. 내 남편 강민준의 눈이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딸을 향한 남편의 비정상적인 집착. 아빠를 피하던 딸의 불안한 눈빛. 내가 다 잘못했어라며 절규하던 딸의 울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곳은 성이 아니라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무덤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등 뒤에서 여보, 우리 손주 어때? 나랑 닮았나? 하며. 다가오는 민준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내 세상의 붕괴는 그렇게 가장 순수해야 할 생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이의 눈을 마주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이 지옥 같은 진실로부터, 악마의 탈을 쓴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내 딸을 데리고 이 핏덩이 아기를 안고서. 정신을 차린 것은 민준이 내 어깨를 흔들었을 때였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새하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내 귀에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들릴 뿐이었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니,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짓말이었다.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간호사에게 건네며 비틀거렸다. 수아가 있는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내 머릿속은 수천 개의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 민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다. 그는 법을 이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지도 모른다. 친정? 시댁? 그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딸 수아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수아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20살 창창한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짊어진 내 딸.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수아는 잠결에도 끙끙 앓으며 몸을 뒤척였다. 아빠 오지 마, 제발. 작은 잠꼬대에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집은, 이 남자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거대한 감옥이었다. 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수아가 퇴원하면 다시 경기도 별장으로 돌아가 산후조리를 하자고 했다. 그에게는 그곳이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는 안전가옥이었을 것이다. 나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다. 퇴원 날짜가 잡히고 나는 민준이 로펌일로 바쁜 틈을 타 몰래 움직였다. 지난 몇 년간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현금 전부를 인출했다. 수아와 아이의 신분증, 그리고 내 신분증과 최소한의 옷까지만을 챙겨 작은 가방에 담았다. 차는 민준의 명의로 되어 있어 추적이 가능할 터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퇴원하던 날 민준은 최고급 세단을 병원 앞에 대기시켜 놓았다. 자, 우리 공주님 그리고 왕자님. 이제 편안한 집으로 갑시다. 그는 활짝 웃으며 수아를 부축하고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 구토가 치밀었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를 따랐다. 별장으로 가는 내내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수아는 인형처럼 말이 없었고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별장에 도착한 후 나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아이 기저귀랑 분유가 거의 다 떨어졌네. 당신이 좀 사다 줄래요? 나는 수아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민주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필요한 거 더 없어? 나는 없다고 손을 저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움직였다. 수아야, 일어나. 정신 차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나는 잠들어 있던 수아를 흔들어 깨웠다. 수아는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어딜 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 제발 엄마 한 번만 믿어줘. 나는 우는 아이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수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미리 챙겨둔 가방 하나만을 들고 별장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민준이 없는 틈을 타 미리 불러두었던 콜택시가 별장에서 조금 떨어진 국도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허겁지겁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가장 먼저 출발하는 목적지도 모르는 남쪽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휴대폰 전원을 껐다. 민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끝없이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수아는 내 어깨에 기댄 채 창밖만 바라볼 뿐 말이 없었고 등 뒤에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이 끔찍한 진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 작은 생명. 나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의 도피 생활은 처절했다.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소도시의 허름한 모텔에 첫 둥지를 틀었다. 현금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하루 세 끼를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값을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나는 모텔 청소, 식당 설거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신분을 숨겨야 했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잠을 잘 시간조차 없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수아와 아이도 끝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수아의 상태였다. 수아는 깊은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다.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기도 했고 한밤중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다. 아이를 쳐다보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 아이는 수아에게 끔찍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딸을 보며 몇 번이나 가슴을 쳤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내가 그 지옥에서 딸을 더 일찍 구해냈더라면, 우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민준이 사람을 풀어 우리를 찾고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다. 몇 주에 한 번씩 거처를 옮겼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 지리산 자락의 산골 마을, 전라도의 어느 읍내까지. 정처 없는 유랑은 계속되었다. 화려했던 강남의 삶은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하지만 나는 강해져야 했다. 내 딸과 이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우리의 시련은 절정에 달했다. 가진 돈은 완전히 떨어졌고 며칠째 밥은커녕 아이의 분유조차 사주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버려진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찢어진 비닐 틈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수아는 폐렴 기운으로 펄펄 끓었고 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비닐하우스 문이 덜컥 열리며 눈보라와 함께 한 노파가 들어섰다. 낡은 손바지에 투박한 털신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애기까지 데리고 이런 데서. 노파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혀를 찼다. 나는 경계심에 아이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다. 누구세요? 노파는 대답 대신 다가와 펄펄 끓는 수아의 이마를 짚었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어서 따라와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 노파는 망설이는 나를 재촉하며 앞장섰다. 밖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노파의 뒤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수십 채의 낡은 흙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굴뚝마다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길고 어두웠던 여정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소망 마을이었다. 노파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군부를 뗀 뜨끈한 아랫목,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주고 끓는 수아를 위해 해열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 먹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노파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쌀과 반찬, 아이가 입을 만한 낡은 옷가지들을 들고 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우리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치고 병든 새 모녀를 묵묵히 받아들여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뜨거운 아랫목에 누워 잠든 아이와 수아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옥 같던 도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온기였다. 마을의 이름은 소망마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은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쫓기던 남자,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일구어가고 있었다. 우리를 구해준 노파는 마을의 촌장격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마을 어귀에 작은 빈집을 내어주었다. 사연은 묻지 않을 테니 여기서 마음 편히 지내.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여.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소망 마을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아 밤에는 호롱불을 켰고 물은 마을 공동 우물에서 길어다 먹었다. 하지만 불편함보다 평온함이 더 컸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떴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산에서 나무를 캤다. 저녁에는 다 함께 모여 밥을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돈과 경쟁,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급자족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원시적인 공동체였다. 놀라운 변화는 수아에게서 먼저 나타났다. 맑은 공기와 건강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수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수아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토록 외면하던 아이에게 처음으로 다가갔다. 수아는 잠든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공포와 혐오는 아니었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수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수아를 보며 방긋 웃었다. 천사와 같은 그 순수한 미소에 수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비로소 시작된 길고 긴 치유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것이다. 소망 마을에서의 시간은 강물처럼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하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끔찍한 운명 속에서 하늘처럼 맑고 푸르게 자라나길 바라는 내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하늘이를 제 손주, 제 자식처럼 아끼고 돌봐주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인 이 작은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유일한 희망의 메아리였다. 수아는 기적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하늘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상처 속에 갇혀있던 딸은 마을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과 자연의 치유력 속에서 서서히 껍질을 깨고 나왔다. 이제는 제법 환하게 웃을 줄도 알았고 하늘이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엄마였다. 가끔씩 수아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잿빛이었던 수아의 세상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고 있었다. 나 오서연은 거칠어진 손으로 밭을 메고 우물물을 깃는 고된 노동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이었다. 우리는 안전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와 같은 공동체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곳에 완벽히 융화되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눈으로 마을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 소망 마을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지만 그 말은 곧 세상과 단절된 채 서서히 고사하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마을은 늙어가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중년들과 노인들 뿐이었다. 하늘이를 제외하고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였다. 밭은 척박해지고 있었고 해마다 수확량은 줄었다. 몇 년 전부터는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공동 우물마저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애써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다.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자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괴물과도 같은 곳이었다. 다시 그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포였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의 평화에 안주하며 다가오는 종말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은 잊어버린 듯 했다. 그 불안한 평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우리를 처음 거두어 주었던 촌장 할머니가 쓰러지면서부터였다. 평소 지병이었던 심장이 크게 악화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비방처럼 간직해온 약초를 캐어 다려 먹였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앙상한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곳의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에게는 현대의학의 도움이 긴급한 처방과 약물이 절실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마을을 벗어나 신분을 노출해야만 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할머니도 이 마을도 그리고 결국에는 수아와 하늘이도 모두 함께 천천히 죽어갈 뿐이다. 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할머니의 집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호롱불이 흔들리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모두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남편의 도박빚을 피해 도망 온 젊은 안악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라고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 가는 순간 그 귀신 같은 놈들이 우리를 찾아낼 텐데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온 중년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도움을 받겠소. 모두의 얼굴에 짙은 체념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안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어쩌면 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지도 모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이 고립된 낙원을 뒤흔들 가장 위험하고도 절실한 선전포고였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 말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미친 여자 보듯 하는 눈빛도 황당함에 헛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 빚쟁이들을 피해온 남자가 버럭 소리쳤다. 지금 제정신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세상을 끌어들이다니. 우리 다 죽으란 말이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숨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물은 마르고 밭은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곳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 마을을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하고 자립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은 쉽지. 방법이 뭔데 그래요? 누군가 외쳤다. 나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구체적인 계획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홀로 머릿속에 그려왔던 청사진이었다. 우리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작물을 키웁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약초와 나물, 채소들을 그냥 우리끼리 먹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품이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기농 된장과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린 약초와 나물은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아의 그림 솜씨는 뛰어나니 우리가 만든 상품에 예쁜 포장을 입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이것들을 파는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마당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인터넷은 그들이 도망쳐온 세상의 가장 상징적인 도구이자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통로였다. 할머니의 아들이자 마을의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하던 중년의 사내가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요, 서연 씨. 인터넷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순간 우리는 발각될 거요. 당신을 쫓는 그 무서운 남편도 우리를 쫓는 빚쟁이들도 폭력적인 전남편들도 모두가 이곳을 알아내고 들이닥칠 거요. 지금의 평화마저 깨져버릴 거란 말이요. 그의 말은 타당했다. 모두가 그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우리는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할 겁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물건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우체국에서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돈으로 당장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야 하고 마른 우물을 대체할 관정을 파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과 학용품도 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이 자연 속에서의 치유라는 가치를 파는 겁니다. 소망마을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파는 공동체. 그렇게 된다면 설령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범법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 공동체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때 끙끙 앓던 할머니의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모습을 드러냈다. 콜록콜록 그 아이 말이 맞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여. 이 늙은이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너희들과 저 어린 것들은 살아야지. 살아서 이곳을 지켜야지. 저 아이의 말대로 한번 해보거라. 이 늙은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번 부딪혀보거라. 촌장 할머니의 지지는 결정적이었다. 얼어붙었던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려움보다 희망이, 체념보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소망마을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 과거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아저씨가 어렵게 읍내에 나가 중고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구해왔다. 우리는 소망곡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다. 나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사업 계획을 짜고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수아는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해 투박한 우리네 상품들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소망곡간의 로고를 디자인했고 제품 포장지에 들어갈 소박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렸다.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수아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여자들은 장을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었고 남자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고 밭을 일궜다.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개척자의 얼굴이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벌어들인 첫 수입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할머니를 몰래 도시의 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다. 다행히 수술만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망곡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직한 먹거리, 깊은 산골의 청정 자연을 담은 힐링푸드. 우리의 진심은 통했다. 주문은 점점 늘어났고 마을에는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지하수를 파는 관정 공사를 시작했다.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던 날, 우리는 또 한 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은 변하고 있었다.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도 만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세상과 조심스럽게 연결되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이 작은 낙원을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내민 그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지옥의 악마 역시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작은 성공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전주곡에 불과했다. 몇 해가 흘렀다. 소망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소망고가는 이제 제법 알려진 유기농 브랜드가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마을 전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썼고, 할머니는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다. 마을에는 외부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새로운 식구가 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증명해 보이는 살아있는 공동체였다. 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치유 프로그램의 중심이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도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강하고 아름다운 엄마이자 모두를 품는 따뜻한 상담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하늘이 끔찍한 비밀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마을 전체의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자랐다. 아이는 민준의 눈을 가졌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내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하늘이의 눈동자 속에는 수십 명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이 청정한 자연의 빛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소망마을의 희망 그 자체였다. 나는 촌장 할머니의 뒤를 이어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강남의 허영뿐인 사모님이었던 오서연은 죽고 이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은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였다.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진 것은 쾌청한 가을날 오후였다. 마을 어귀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길과 어울리지 않는 검고 육중한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모두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차 문이 열리고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지난 몇 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 내 남편 강민준이었다. 그는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그의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과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곧장 나를 향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였다. 여보, 오랜만이네. 이런 산골에 숨어서 고생이 많았어.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앞을 막아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민주는 그들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오합지졸들하고 이상한 놀이를 하고 있었군. 서연아, 내가 있을 곳은 이런 데가 아니야. 그리고 내 딸 수아는 어디 있지? 내 손주도. 내 손주라는 말에 나는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집에서 나온 수아가 그의 앞에 섰다. 수아의 등 뒤에는 겁먹은 하늘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숨어 있었다. 민준의 눈이 하늘이를 향하는 순간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였다. 오, 저 아이구나. 나를 쏙 빼닮았군. 그래, 내 핏줄인데 당연하지. 그는 마치 자기 물건을 되찾으러 온 주인처럼 당당했다. 그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오서연 씨와 강수아 양. 강민준 씨는 당신들을 실종 신고하고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오서연 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가출로, 강수아 양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강하늘 군에 대한 친권은 당연히 아버지인 아니 할아버지인 강민준 씨에게 있습니다. 순순히 돌아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가 불법 토지 점유 및 범죄자, 은닉 혐의로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법과 권력.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세상의 무기였다. 민주는 승리를 예감한 듯 웃었다. 그는 우리가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도망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민준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돌아가지 않아. 여긴 우리 집이야.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도 수아의 아버지도 하늘이의 할아버지도 아니야. 뭐라고? 민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때였다. 내 뒤에 숨어 떨고만 있던 수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하늘이를 내게 맡기고 오롯이 홀로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을 파괴했던 그 악마를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골짜기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평생 잊지 않아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내 영혼을 훔치고 내 몸을 더럽힌 괴물이었지. 나는 매일 밤 당신의 그림자에 시달렸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하늘이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의 더러운 핏줄이 아니라 이 소망 마을의 희망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라고요. 수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그녀가 되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갑옷을 두른 전사였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미친 소리. 내가 저 여자한테 세뇌당했구나. 당장 이리 오지 못해. 그가 수아에게 손을 뻗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서 수아의 앞을 막아섰다. 촌장 할머니가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소리쳤다. 내 놈이 발을 들릴 곳이 아니여. 수아는 우리 딸이고 하늘이는 우리 손주다. 썩 꺼지지 못할까? 남편에게 맞고 도망 온 안악이, 빚쟁이에게 쫓기던 사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모든 이들이 팔짱을 끼고 인간 장벽을 만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맞서 싸우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강민주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돈과 권력, 법률 지식은 이 거대한 공동체의 연대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추악한 비밀이, 그가 평생 감추려 했던 진실이, 그가 가장 경멸했던 이 오합지졸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된 것이다.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이성을 잃은 그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려던 순간 마을 구석에 있던 한 청년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그는 과거의 악덕 기업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쫓겨난 전직 기자였다. 그의 스마트폰은 이 모든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세상에 진짜 악마다. 소망 마을 힘내세요. 저 변호사 신상 털어라.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민준에게 속삭였다. 대표님, 끝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강민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이 산골짜기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포식자가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한심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우리를, 아니, 우리 뒤에 있는 수십만에 보이지 않는 연대를 바라보더니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검은 세단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승리의 함성도 환호도 없었다. 다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방패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하늘이가 내 품에 안겨 수아의 얼굴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패배한 악마가 떠난 자리를 가득 채우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민준이 떠난 후 소망 마을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날의 라이브 방송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강민준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의 로펌은 문을 닫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범죄는 단죄되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우리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세상의 관심은 소망 마을로 쏟아졌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시선들이 점차 우리 공동체의 진정성 있는 삶의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고 자연과 더불어 자립적인 삶을 일구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팍팍한 경쟁 사회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소망 마을은 더 이상 비밀의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희망을 찾아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다. 우리는 마을의 문을 활짝 열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온 젊은 엄마와 아이들, 직장에서의 따돌림으로 마음의 병을 얻은 청년,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노인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 마을은 커지고 풍요로워졌다. 우리는 소망곡간의 수익과 후원금으로 새로운 친환경 주택들을 짓고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웠다. 학교의 이름은 하늘학교였다. 모두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하늘이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수아는 그 학교의 가장 인기 있는 미술 교사이자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상담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우는 강인한 생존자이자 치유자였다. 나는 백발이 성성한 소망마을의 큰어머니가 되었다. 매일 아침 밭에서 갓 딴 채소로 아침을 짓고 새로운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내 소일거리였다. 강남의 50평 아파트에서 누렸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가득한 이곳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이 행복했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어느 봄날 나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발 아래에는 꽃들이 만발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새로 지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들판 한가운데에서 이제는 늠름한 소년이 된 하늘이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의 손을 잡고 꽃반지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아비를 닮은 신비로운 갈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 대신 따스한 햇살과 드넓은 하늘,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사랑이 담겨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수아가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말없이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던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눈부신 천국의 풍경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딸이 낳은 아기. 남편과 똑같은 눈을 가졌던 그 아기는 내게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었다. 가장 끔찍한 운명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날 수 있음을,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하늘이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내 곁의 수아와 저 멀리 들판의 하늘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완벽했던 성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우리 집을 지어 올린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